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맨날 주식시장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에서 금투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다음에 뭐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식시장의 악재가 바로 이 금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증권사별로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TFT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TFT 멤버가 돼서 28명 안에 껴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초안 자료를 50페이지짜리를 보고 생각보다 귀찮은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금투세가 완화되는 형태로라도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증시 요동에 깊어진 고심,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사람의 국회의원의 이력을 보면 사실은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제 서민이 아닌 후원금으로서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전혀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완전히 뭐 밀어붙이거나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완화되는 형태로 가닥이 잡혀간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일단 기존의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는데 지금 5천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이제 차익시 과세가 되는 형태인 거고,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5천만 원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져서 1그룹은 5천만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과세를 이제 매기는 그 척도가 되는 거고, 이 그룹으로 포함된 주식과 배당과 뭐 해외 주식 이런 것들은 250만 원 과표를 제하고 나서는 세금을 또 때리는 그런 구조인데, 자, 1번에서 5천만 원이 내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 대주주 말고 세금을 내고 있는 대주주들 있잖아요. 큰 주식들을 이제 당연히 팔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실이었는데 22%, 많게는 과표가 양도 차익이 3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7.5%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이 수급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두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배당주를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주의 안정성은 최근 5일 정도의 시장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한지주, 그다음에 기업은행,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락 시에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이벤트가 있을 때 더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시장이 위험할 때 배당주가 좋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들어오는 뭐 수급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자, 이자 배당에 대해서 15.4%는 오케이입니다. 현재로서도 15.4%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자, 2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2%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일단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문제는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까다로워요. 내용을 브리핑한 것들을 저도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앙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득세법 4조 1항에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종퇴양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각각을 분류 과세를 하고 있어요. 분리가 아니라 분류. 양도소득은 따로 내고, 특수소득 따로 내고, 그다음 종합소득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서 2-라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파생상품, 그다음에 양도, 해지, 환매, 상환 등의 모든 소득을 바탕으로 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것을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자, 25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시행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막지 못하면 시행된다라는 거죠. 자, 기존 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합쳐지진 않지만 따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화 한번 해볼까요? 주식의 양도, 주식의 매각입니다. 매도. 그러니까 세금이 원래 없었잖아요. 일반 주주들은. 근데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거고 22%. 채권의 양도, 매매 차익에 대한 채권의 양도도 원래 비과세였는데 채권 사채, CD, RP 전단체도 전부 다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15.4%가 아니라 22%가 기본이에요. 자, ELS 등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요. 펀드, 판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도 사실은 선물옵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현재는 해외 파생 상품은 11%거든요. 세율이. 근데 여기 분류가 되면 22%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합산해서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과세되는 형태입니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자, 공제도 있기는 합니다. 자, 공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 2호로 분류가 돼요. 1그룹, 2그룹이라고도 표현도 하더라고요. 자, 주식, 국내 주식에서는 5천만 원 비과세입니다. 여기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은 25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너는 상관없어라고 큰 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크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다 하겠지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5천만 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국내 주식을 하겠습니까? 5천만 원 넘게 벌고 싶은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뭐 5천만 원으로 주식하지만 10억, 20억, 100억으로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은 1%만 움직여도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국내 대주주들을 다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급 자체를 죽여버리는 완전 역발상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과표가 3억 이하면 20%입니다. 그래서 10%뭐 동투세인가 그게 붙어서 22%가 되는 거고요. 과표가 3억 이상이면 25%입니다. 그래서 10%가 더 붙어서 27.5%가 되는 거예요. 세금 너무 높지 않습니까? 1억 벌면 3천만 원 세금 내라는 거예요. 10% 별도부가 돼서. 자,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융사 간 통산이 불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신증권을 썼으면 대신증권에서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하나증권을 썼으면 하나증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투 썼으면 한투.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각 지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돼서 여기서 세금을 알아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든지 토해내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찮은 거죠. 쓸데없는 이 세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연말연수 떼이는 거, 원천징수 떼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은 뭐 국세청 세무서에 찾아가 세무서 맞나? 세무서 찾아가서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엄청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자, 변화되는 것.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율 20%로 강화됐습니다. 250만 원 공제한다라고 하더라도 20%로 강화됐으니까 22% 녹토세까지 붙어서 녹토세인지 기타 소득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0%가 더 붙어요. 그래서 15.4%였던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거. 자, 기존의 이자 배당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서 재분류가 돼서 세율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주식의 양도 차익이 비과세였는데 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본 공제 간의 그룹별을 통산을 해요. 일단 예를 들면은 1호에는 주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식의 펀드 뭐 타이거 200 코스피 펀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펀드도 주식형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같은 그룹으로 엮여서 여기서 5천만 원까지는 일단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 소득 그룹 간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손실, 여기서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는 본인이 직접 금융사에 신청해야 됩니다. 미친 거죠. 이거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요새 이렇게 일일이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자, 원천징수 계좌를 하나씩 지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신청하는 거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를 1111 계좌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1112, 1123 이렇게 있으면 나는 여기서만 세금을 빼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 계좌는 발생된 세금만큼 인출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황당한 거고, 증권사 요청하는 되게 웃겨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증권사 요청하는 VIP나 그다음에 지점장이 판단해서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예외 아닐까요? 나는 왜 예외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왜 예외시켜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예외 조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ISA를 하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매년 갈수록 2천, 4천, 5천, 2천, 4천, 6천, 8천, 1억, 현재로서는 1억까지 입금 한도가 정해진 게 바로 ISA입니다. 자, 4천만 원으로 증액한다라고 하죠. 9월 달에 아마 예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앞서 귀찮았던 정책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자, 원천징수 배제되는 또는 제외되는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천징수 배제 계좌, 세제 혜택이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재형저축, ISA,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 계좌가 있는 것들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ISA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귀찮은 원천징수나 본인이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 종목 일부들은 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또 신청서를 또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일단은 난리도 아니에요. 자, 이제 고객은 이제 여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기까지 원천징수 예정 금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1월 7월에
그 다음 달에 10일까지 원천에서 출금이 이제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다가 이때 신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출금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식만 보유할 경우에 돈이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보유할 경우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배당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무조건 내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원천징수 되는 계좌 혹은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일단 유예됐었던 그런 계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폐쇄를 해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은 수시징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세제 혜택 있는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도 소득 기속년 만약에 24년이면은 이제 정기징수 또는 수시징수를 갑자기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증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증권사가 만약 4개를 쓴다, 그럼 4군데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가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이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신고가 과소 또는 과대일 경우에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라라는 겁니다. 앞서서 국내 주식시장에 수급이 빠지는 거 이외에도 일단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거는 뺐는데 어쨌든 이 ISA를 하면은 좀 덜 귀찮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현행에서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늘어나는 거, 4천만 원에서 이제 2억까지 늘어나는 거 5년 동안 연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비과세 일단 한도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ISA는 사실은 금투세고 나발이고 이런 지랑 같은 법이 아니더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 투자하시면 15.4% 세금을 떼잖아요. 근데 ISA를 통해서 하시면은 400만 원 혹은 200만 원의 그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게 되는 과표부터는 9%,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일단 5%가 줄어요.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통상까지 해주잖아요. 펀드에서 10% 플러스, 주식에서 5% 마이너스 이러면은 5%만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게 통산인데 어쨌든 ISA는 이런 형태로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현재로서는 가입이 안 되는데 분리과세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비과세는 대신에 없지만 14%로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대주주를 위한 또 이런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가입이 제한인데 국내 투자용은 국내 주식만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면은 욕을 먹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살짝 끼워 넣은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부터 킥오프 미팅을 하고 앞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또 정책적으로 뭐 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귀찮아진다는 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